안녕하세요. 과학사 떠들기 리스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과학사를 좀 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우리가 국과 시간에는 사실 알지 못했던 과학사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돌턴의 원자설에 대해서 배웠고, 존 돌턴이 기후를 관찰하게 됐고, 그 관찰에 속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론, 네, 물질을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있다. 사실 이게 원자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여러 가지 또 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보면, 이제 조지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해서 이런 모형, 건포도 모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배운다라고 사실 이제 이런 원자 모형의 발전사를 좀 배우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프 존 톰슨 1856년 12월 18일 태어나서 1940년 8월 30일 날 세상을 달리하셨죠. 자, 신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56년 맨체스터 스코틀랜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1870년 맨체스터 대학의 공학을 연구를 했고요. 1872년 16세에 아버지께 사망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세에 대학에서 공학을 연구했어요. 굉장히 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16세에 톰슨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이것을 딛고서 1876년에 20세에 캠브리지 대학으로 옮겨서 공부를 하고 1880년 24살에 수학 학사를 받고 1883년 27세에 석학 학위를 받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물리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1884년 28세에 캐번디시 물리학 교수가 됩니다. 예, 이제 이때 이 캐번디시 연구소에 이제 소속이 돼서 여기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캐번디시는 1600년대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예, 그 과학자를 이어서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이 캐번디시 연구를 통해서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또 노벨 물리학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1890년 34세에 여기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만난 아리 파섹과 결혼해서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아요. 이 한 명의 아들이 또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1906년 50세 가스 방전을 관련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가스 방전 통해서 이제 음극선 미립자를 발견해서, 그게 사실 지금 얘기하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1908년에 기사자기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1912년도에 메리트 훈장을 받고요. 1914년 58세 나이에 옥스퍼드에서 원자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조지프 존 톰슨은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 캐번디시 연구소에 있을 때도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게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까지도 하면서 연구까지 같이 더불어서 열심히 하는 교사의 모습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조지프 조지프 존 톰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1915년 영국 왕립 학회 회장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 왕립 학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리고 1940년대 8월 30일 8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자, 갖고 싶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뭔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웨스트민스터 성당과 사원은 다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런던 웨스트민스터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 고딕 양식의 거대한 성공의 성당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 왕의 대관식 등 왕실 행사들 거행을 하거나 또 매장토로로 이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영국의 수많은 군주와 배우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뭐 시인들,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사실 과학자들만 잠깐 보면 아이작 뉴턴, 사실 유명하죠. 뉴턴의 법칙, 그리고 뭐 프리키피아, 사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뉴턴 이후에를 또 과학혁명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여기 이 연도수는 참고로 이 과학자들이 사망한 연도수입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아주 견고하게 확립한 사람이죠. 자, 탈스 다윈,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진화론, 그리고 윌리엄 톰슨. 이 윌리엄 톰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켈빈, 온도 절대 온도의 단위가 켈빈이죠. 이 윌리엄 톰슨이 기다제를 받으면서 켈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분은 1907년도에 들어가셨네요. 자, 그다음에 어니스트 러더포드. 여기 사실 이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이 존 톰슨의 제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알다시피 조지 톰슨이 84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이 러더포드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지 톰슨 이 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한번 빼놨네요. 스티븐 호킹. 자, 너무 최근 2018년도에 스티븐 호킹에서 묻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주로 봐야 될 것은 음극선이라는 것이 뭐냐, 실험, 그리고 미립자, 교수자와 제자, 요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음극선입니다. 사실 이 음극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전자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요 영상은 이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올린 거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돌면서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음극선이 이제 하게 되고요. 이 물레방울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극선을 통해서 짤막짤막하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음극선이죠. 음극선이고 자석에 의해서 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 크룩스가 자세히 관찰한 거에 의하면 고치의 뒤편에 여긴 그림자에 대한 영상은 없지만 고치 그림자에 직진을 하면서 어떤 고체가 있다면 그 뒤에 그림자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음극에서부터 직진으로 전파되는 모습, 이 그림의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자기장에 의해서 휘어지는 모습, 이 휘어지는 방향은 우리가 이제 전자기장에서 이제 그 힘에 대해서 휘어지죠. 그리고 유리에 닿으면 발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발견되는 과정도 한번 자세히 한번 역사적으로 과학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음극선에 대해서 먼저 좀 관찰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이제 기체 방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가 기체 방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 그리고 이 기체 방전이 자력에서 어느 정도 휘는 거를 관찰한 사람은 바로 1858년도에 독일의 수학자, 물리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율리우스 플루커가 처음으로 이제 기체 방전이 자력에 의해서 휘는 것도 관찰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이제 그 기술력이 이 관에 대한 진공으로 만드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요 관찰한 것을 끝나고 더 깊게 어떤 실험으로 더 발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이제 과학자의 요 기구들이 발명이 되면서 이 음극선에 관련된 실험이 더 정교해지죠. 왜냐면 1855년도에 유리 기구학자의 제작자인 하인리히 가이슬러가 수은 진공 펌프를 발명을 합니다. 이 수은 진공 펌프를 발견을 해가지고 대기압의 1/1000분의 1 정도까지 진공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64년도에 램코르프가 불꽃 유도 코일을 통해서 고전압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자, 요 두 가지 진공 펌프와 그리고 불꽃 유도 코일, 요 두 가지 발명품으로 인하여서 더 정교한 음극선을 관찰하게 되죠. 자, 1868년도 빌헤름 히토르프, 여기 보면 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지금 과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고진공 방광전 속에서 근로 광선을 발견했다. 그리고 요거를 1870년에 골든슈타인이 음극선이라고 이제 이름을 칩니다. 그래서 요원 관찰, 발명들, 그리고 정경 관찰을 통해서 음극선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게 되죠. 그럼 궁금하죠. 이 음극선의 정체가 뭐냐? 이 음극선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또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윌리엄 크룩스.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동에서 본 것도 이제 크룩스관이라고 부르죠. 좀 더 정교한 진공과 그리고 관을 이용해서 만든 게 사실 크룩스관이고요. 그래서 이 크룩스는 더 정교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음극의 정체를 뭐라고 그러냐? 음으로 화전된 분자이다. 음으로 화전된 분자이다. 즉, 요것도 하나의 입자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이제 원자가 아니라 분자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체, 그리고 고체, 액체 상태가 아닌 제4의 상태다라고 이제 영국에서 윌리엄 크루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83년도 하인리히 헤르츠, 우리가 사실 진동수 단위가 헤르츠잖아요. 이 헤르츠가 바로 어, 전자기파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광전 효과를 발견을 한 바로 그 헤르츠입니다. 자, 이 헤르츠가 실험을 했는데 음극선이 전기장이 휘어지지 않는다고 실험을 했는데 음극선이 전기장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헤르트는 이런 음극세 정체가 빛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극선이 얇은 금속 무박을 통과하는 걸 발견을 해서 그의 제자인 레나트에게 이 실험을 더 해봐라 라고 해서 더 자세하게 일단 음극선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지만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이 레나트도 음극선은 빛의 한 종류다라고 이제 되겠죠. 물론 레나트도 사실 이제 광전 효과를 이제 헤드레츠가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전 효과를 더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또 레나르트입니다. 더불어서 뭐 지금은 주제와 좀 관련이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이 얇은 금속 음극선이 얇은 금속관을 통과하는 이 실험이 바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이젠 어떤 사람은 빛이다, 어떤 사람은 분자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오늘의 주인공 조지부 존 톰슨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찰을 하게 돼서 단계 되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주제가 밀입자입니다. 자, 조지부 존 톰슨. 자, 이 조지부 존 톰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물질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자가 하나의 이제 깨지지 않는 원자로서가 아니라 개별된 전하,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라는 그 전하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 자, 그리고 1894년도에 실험을 하다가 기체 방정에 대해 역시 그 기체 방정에 대해 실험을 하다가 크루스관 속에 인구의 속도를 측정을 했는데 음극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 빛의 속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맥스웰이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전자기파가 라는 것을 이제 예측을 했고 역시 이제 계산으로도 빛의 속도를 대략 예측을 했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들도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음극선의 속도를 쟀더니 빛의 속도가 많이 느리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는 음극선이 빛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단 가설을 세우게 돼요. 음극선이 미립자이지 않나, 어떤 입자이지 않나 라는 걸 가설을 세우게 되고 연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체 방전과 화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다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896년 말부터 바꾸게 돼서 불과 한 1년이나 2년 안에 이 미립자 가설 발표를 하게 되죠.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실험을 하겠죠. 자, 어떤 실험을 했냐? 자, 실험 1, 첫 번째, 일단 헤르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음극선이 전기장에 휘지 않는다고. 만약에 음극선이 전하를 띤 입자라면 전기장이 당연히 휘어야겠죠. 예. 음을 전하를 떴다면 당연히 전기장 위에 플러스 쪽으로 휘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더 이제 연구를 이 조지 보튼 톰슨이 연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진공도가 그 안에 있는 기체에 약해서 이 기체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공체를 만들었습니다. 조지 보튼 톰슨이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휘더라. 전기장애에서 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다시 또 실험을 하게 되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당연히 얘가 휘죠. 이 휘인 것을 경적을 보고서 이 음극선의 전하량을 질량으로 나눠 이 값을 예,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1897년에 4월 30일에 미립자 가설을 발표를 하고 1897년 8월 7일 날 논문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발견한 해가 바로 1897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 얘기한 것 중에서 미립자라는 말은 있었지만 전자라는 말은 없었죠. 그럼 전자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물론 이제 이때까지도 이 조지 부톤 톰슨이 직접 전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도 미립자라는 말을 사용했지 이 전자의 말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전자는 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배우나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톰슨이 미립사 가설 전후를 보면 1890년도에 라모와 로렌츠가 전자기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자론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해요. 물론 요거는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피를 제럴드가 음극선은 자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물론 요거는 미립자 가서 이후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쯤에 방사선 연구에 대해서 이제 뭐 큐리 부인님과 러더포드가 이제 이런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때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입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하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입자라는 것들이 이제 좀 복각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전자의 하전량입니다. 1896년 제만은 제만 효과의 그 제만입니다. 하전량을 질량을 나눈 것을 계산을 하고요. 그 1890, 물론 완전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죠. 1898년 카우프만과 비헤르트가 하전량을 역시 질량으로 나눈 걸 또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요때 이 카우프만은 1901년도에 전자 속도가 빠르면 겉보기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사실 요거는 지금 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역시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상대성 이론에 연관돼 있죠. 자, 1913년도에 이 밀리컨 사실 이제 물리를 배도하면 이 밀리컨 전자 관련해서 밀리컨이 또 나옵니다. 이 밀리컨이 전자의 하전량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사실 이 밀리컨도 사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전자에 관련해서 이론도 나왔고 또 하전력에서 많은 또 사람들이 측정을 했지만 이 톰슨이 미립자 가설이라는 것을 입자성을 강조하는 미립자 가설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에 뒷받침하는 전자를 발견한 실험들을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라고 입증을 받아서 1906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바로 받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 이 톰슨의 교수 그리고 제자들 좀 볼 텐데 빵빵합니다. 네. 사실 이 제자들은 이제 캐번디시 연구소에 이제 조지 부톤 톰슨이 있으면서 수많은 이제 제자들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만 몇몇 좀 보겠습니다. 어니스트 러더포드, 뭐 교과에도 이제 원자 핵을 발견했고 알파선 뭐 산란 실험, 그렇죠? 사실 그리고 방사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파선, 베타선, 뭐 감마선 이런 것들 사실 러더포드가 하게 된 거죠. 이 러더포드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리고 웨스트 미드턴 사원에 이제 묻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윌리엄 헨리 브레그. 이 브레그 뭐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브레그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물리학 전공한 사람들은 브레그의 법칙, X선의 회절에 관련해서 브레그 법칙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막스 born 요분은 바로 양자역학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 오펜하이머 요분은 사실 뭐 맨하탄 원자 폭탄 그거 관련된 그걸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고요. 자, 요런 걸쭉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분은 이제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조지 톤 톰슨의 아들입니다. 조지부 페럿 톰슨. 초반에 했던 것처럼 요 아들이
아빠는 입자성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면 유부는 네, 전자의 어, 파동성을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네, 부자가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에 대한 발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역시 이제 사실 다양한 그 전자가 뭐 도이브 톰슨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기체방전, 그 다음에 뭐 진공 펌프, 그 다음에 고압 관련된 기계들 발명, 그리고 그 전에 또 기체에 관련된 이 기체방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통해서 계속 연구를 한 거 과정이 없었다면 이 조지프 톰슨도 사실 이 전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과학 지식이 어떤 만들어지는 것도 어떤 발견이 있기에 앞서서는 수많은 또 다른 과학자들의 또 연구들이 사실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에는 여기 남아있는 요분 러더포드가 핵을 이제 발견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